그 중간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가 또 해체시키고 해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가 와가지고 네. 모든 것들을 거의 수사 방해 수준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를 내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를 내치게 되면 이거 상징적인 거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 타격을 아마 자기들이 견뎌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흠집을 내면서 어쨌든 그 트집을 잡아야 되는 거죠. 뭔가 큰 게 한 건 있어야 물러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이제 자기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음모가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윤석열 장모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것도 옛날 다 끝난 얘기고 그렇죠. 주진우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본상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자동적으로 주진우가- 명예훼손이 걸린다라고 네. 하는 그 주진우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채널 A나 MBC나 뭐 전에 또 앞서는 뭐 한겨레 이야기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지금 언론의 문제인데 이제 그 언론 관련해서 보면 언론의 이제 중립성 말은 이제 공정성이나 중립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말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제로 그 언론이라는 걸 한국의 언론이라는 걸 보면 뭐 다른 나라도 뭐 약간 뭐 그런 느낌 강하게 들지만 언론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언론인이 언론인이요. 그럼 언론인이 언론이냐라는 거거든요. 특히 한국이 굉장히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인이 그냥 만능 전문가예요. 만능 전문가예요. 전문가들도 죽이고 살리고 해요. 그냥 한국의 경우에는. 언론의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언론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말은 또 이렇게 언론의 국민들 이렇게 뭐 주인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공정한 어떤 알 권리나 이런 걸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언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공급자는 언론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정치화돼 있고 이렇게 어떤 사익화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언론의 중립성이나 공정성 그야말로 이렇게 국민이 주인인 언론, 국민의 어떤 알 권리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언론으로서 이렇게 만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사법 개혁이다 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이게 그쵸. 뭐잘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이게 더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검찰개혁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검찰은 네. 우리 서민들의 삶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우리 서민들한테 인권 침해를 가하는 것은 주로 경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자기들 그 권력투쟁, 파워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투쟁의 문제라는 거고 우리 삶하고 직접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된 것은 제1의 개혁 이슈가 된 것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 네.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를 제어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그다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아니고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쁜 놈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한테 걸릴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윤석열 검찰이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이 어디에 치우칠 사람 분명히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공격이 막 시작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저들이 검찰 길들이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더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들의 수사가 좀 줄줄줄 걸려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인데 오히려 문제는 언론인데 이게 이슈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드러나는 게 언유착과 한쪽은 네. 또 나는 검언유착이잖아요. 어느 쪽에든 유착 관계가 돼가지고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진 게 과거에는 걸 주로 누가 했냐면 아마 조선일보가 네. 주로 했거든요. 제일 많이 조중동 했죠. 중에서도 네.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이런 짓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보편화된 것 같아. 이걸 다 하고 그다음에 저쪽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한겨레가 윤석열 날리기 위해서 막 네네네. 그 윤석열이 뭐 저 별장에 갔었다 뭐 이런 기사 막 아 써. 김학의가 걸려든 윤중천인가요? 그 옛날에 네. 조선일보 하던 짓을 저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언론 상황이라는 게 과거랑 비교하면 정말 악화됐고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한학수예요. 한학수. 옛날에 진보 언론은 저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아닌 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비판을 했고 이른바 감시견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감시견이 아니라 완전히 이쪽에 붙어가지고 정권에는 애완견이고 적을 향해서는 공격견이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이쪽도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감시해야 될 시민단체는
언론 뭐 개혁 어쩌고저쩌고 이런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람도 그냥 최민희예요. 아, 최민희 국회의원.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오늘 조국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변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은 상황은 최악이에요. 1930년도보다 더해요. 당파적 저널리즘 이거보다 더합니다. 근데 손석희 씨가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언론인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항상 최고가 정치인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국회의원들 직업 중에서 전직 중에서 법조인 빼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언론인. 언론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법조계도 뭐랄까 권력과 결착이 되어 있고 언론도 권력과 결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그냥 청와대 대변인을 해버리고 나와가지고 출마도 하고 부동산 투기한다고 아, 김희경 씨. 나온다든지 예. 이걸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겁니다. 언론인으로서. 나는 언론인이다 그러면 언론인으로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건 항상 뭐냐면 거쳐가야 할 어떤 거야. 저쪽으로 진출하려야 되니까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식의 유착관계가 발생하는 거고 이게 좀 안타까운 건 더 심해지는데 그 손해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결국은? 다 국민들한테 가는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피해를 당할 그 사람들이 또 편으로 가려가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해요. 지금 문제가 이제 그 언론이라는 걸 언론인한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언론인의 양심과 어떤 도덕적 사명감이나 의무감에게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언론이라는 게 국민들의 알 권리나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국민의 언론,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언론인한테 의존하지 않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게 왜냐하면 언론인한테 의존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자체가 개입이 되고 간섭이 되고 네. 탄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나 이렇게 언론사들이 있고 그런 언론 매체들 자체의 공정성이나 중립성들을 체크를 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언론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건데. 하는데 문제는 뭐냐 언론중재위원회 그 구성도 또 당파적이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KBS 법조팀 있잖아요. KBS 법조팀 해체됐잖아요. 아, 유시민 유시민 씨가 씨가 한마디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로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쪽 구성원들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당파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근데 이제 사법개혁 예를 들어보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는 어쨌든 간에 뭐 선거라는 게 최소한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지만 사법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네. 전적으로 뭐 판사의 어떤 양심이나 검사의 어떤 그 공정한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잖아요. 그거 알고는 정말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어떤 그 사법적 어떤 이렇게 형사적 어떤 권익이나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그 판사나 검사들의 개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그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냐라는 거죠. 판사나 검사는 그래도 뭐 1심, 2심, 3심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있지만 그 판사나 검사한테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어떤 사법적 권익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배심제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됐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참여전.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그것도 실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것도 위험한 게 지금 상황이라는 건 오히려 사법부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밖에서 지금 수십만이 모여 데모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선동된 군중들이 조직된 힘을 이용해서 집단적 압력을 검찰한테 가하고 사법부에 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이렇게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사례보다는 사법 개혁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제
이렇게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은 어떤 사법 시스템 자체가 어떤 판사나 검사 개개인의 어떤 그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이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어떤 사법적 어떤 판단이나 이렇게 유무죄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돌려주는 것으로서 이제 배심제라는 장치가 어쨌든 있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느냐는 또 별개 문제겠죠. 마찬가지로 언론의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언론사하고 언론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언론사하고 언론인들한테만 전적으로 국민들이 알 권리나 언론으로서의 어떤 권익을 이렇게 의탁을 해야 되느냐. 그거 말고 그때 배심자와 같이 뭔가 지금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자체도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떨어진 정말로 이게 어떤 국민들이 주인인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그런 어떤 뭔가 그런 장치나 시스템 제도를 만들 수 없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중재위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은 법으로 가기 전에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한번 조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명예훼손이지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 명예훼손 건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이건 아주 정치적이고 굉장히 거시적인 왜곡 보도와 왜곡된 행태들이잖아요. 이거를 다루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제 마다 있죠. 방송사마다 있는데 요번에 그 오무즈맨인가 요번에 그 법조치 해체시키라고 얘기한 게 그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 공고인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을 음적으로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없고 우리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른바 언론 단체들이었거든요. 언론 개혁, 뭐 네. 시민연대, 뭐 등등등 민원연, 뭐 등등등등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몽땅 다 지금 정치화 돼가지고 여기서 조금 활동하다 보면 그걸로 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쪽들을 또 통제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 하는데 그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럴 때 잘 프레임을 잘 줘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네. 프레임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쪽도 아닙니다. 저쪽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고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 저렇게 보도라는 그 언론을 네. 비판을 해야 돼요.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서 그런 짓을 못하게끔 시민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시민들도 지금 갈라쳐가지고 저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게 앞으로 이런 사기 계속 벌어집니다. 지금 뭐 그 전에 뭐였습니까? 벨로 인베스트, 그다음에 신라젠이었죠. 지금 라인 펀드 있죠. 네, 라인 펀드. 줄줄이 있습니다. 이거 라인 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뭐 감독 거의 안 했잖아요. 그냥 못했죠. 너희들 네. 사기쳐라 막 거의 그런 식으로 방임한 상태거든요. 네. 이거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셀럽들 나와가지고 또 띄워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이 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사기를 쳤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편이 돼가지고 그들 편에서 대리 싸움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먹고 사는 생업도 바빠서 헉헉대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백날 떠들어봐야 어마어마한 그 미디어 매체를 장악을 해서 그냥 쏟아내고 있는데 대항을 한다는 할 수 거의 없고 그런데다가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KBS 아까 수신님 얘기처럼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원하고 나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서비스를 안 해준다고 정파적이고 엉터리 짓을 한다 이거예요. 관심을 갖고 싸워야 된다라는 건 맞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싸우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다.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또 절망적일 필요는 없는 게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또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고 네. 상당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립을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옛날엔 저쪽에서 보수 쪽에 어떤 특정 언론만 그랬는데 이제는 진보 쪽에 어떤 특정 언론들이 또 그러고 있어가지고 양이 많아졌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기자들도 많고 또 네. 기자들이 지금 언론의 자유를 뭐랄까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기사를 제대로 못 써요. 바로바로 맞아요. 비난을 당하고 선동당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비난당하고 이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래서 좀 지나가지 않을까요?
좀 제가 볼 아, 때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더 극심해져서 선거 그렇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네. 특히 제가 볼 때 이 친문 세력들이 문제거든요. 네. 친문 세력들이 뭐 얼마나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이낙연 씨만 해도 다른 얘기 하잖아요. 벌써. 그렇죠. 이낙연 씨만 해도 다른 얘기하고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자체가 정상에서 좀 벗어난 겁니다. 그게 옛날 그 친문 운동권들이거든요. 운동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목적이 모든 걸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의야. 그다음에 정의라는 건 승리하는 거야. 그다음에 역사라는 건 원래 승리자가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단과 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라고 하면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룰 그 목표를 위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저기 포진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서 어떤 거대한 커넥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왜냐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막 눈에 띄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저는 하나씩 믿는 게 작년 조국 사태 때 정권에서 강력하게 밀었지만 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놔줄 물러났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우리의 양식은 살아있다. 그리고 저들도 지금 한철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재창출 힘들게 됐잖아요. 뭐 민주당이 재집권할지 몰라도 친문이 재집권하기는 좀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항상 프레이밍입니다. 프레임에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들 보기에는 항상 프레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요번에도 그거잖아요. 한일전이라고 그러고. 채널 A 딱 걸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윤석열. 검증도 안 됐는 윤석열 측근 그 다음 누구랑 연결돼요? 윤석열 검찰개혁 이렇게 가면서 자기들의 네. 윤석열의 칼을 무디기하면은 그 다음부터 뭡니까? 권력을 향한 수사 그 다음에 자기들이 비리를 향한 수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게 보이잖아요. 공수처 출범하게 되면 이제 더 또 뭐 공수처도 자기가 뭐라 그래요? 제1호 대상이 누구라 그래요? 윤석열. 윤석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그들의 목표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언론 같은 거 보게 되면 항상 누구의 의지인가, 누구의 이익인가, 누구의 의도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 언론은 심해요 그게. 일반 국민들이 우리 이렇게 진교수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아니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세요. 내가 꼭 그런 강박관념 있잖아요. 이 당을 네. 지지해야 된다, 저쪽을 지지해야 된다, 내가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런 강박관념을 좀 벗어나서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편에 속하든 저 편에 속하든 어차피 이 편이든 저 편이든 간에 사기꾼들은 다 있고 그 편 방식으로 사기치고 이 편 방식으로 사기치고 손해는 누가 본다? 우리가 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뭐 기존의 언론 매체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또 미디어 매체의 변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유튜브 같은 데 쭉 보면 이 언론인들이나 언론 매체들도 이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버의 어떤 여론 움직임에 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뭐 이런 면도 분명히 있고 뭐 세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필요한 관심들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하기 힘들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향상시키고 앞으로 나가는데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국인데 이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와 자원과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게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젠다 세팅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한 네. 비전을 가지고 그걸 의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상력을 어디다 쓰냐면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네. 거짓말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현 정권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지지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 그런 네.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가 됐으면 조국은 지금 무죄가 됐을 거잖아요. 그 무죄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출마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매트릭스 안에 갇혀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네.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건 끔찍하거든요. 그걸 곧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은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권의 유혹이죠. 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정치권의 개가 돼가지고 싸우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압력을 받아요. 그렇게 아주 적나라한 글, 그냥 사람들 자극하는 글, 이런 기사만이 많이 읽히고 차분하게 팩트를 팩트를 짚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런 기사들은 잘 안 읽힌단 말이죠. 굉장히 언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언론이 제대로 돼야지 나라가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독자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뭐 진중권 이름 들어가는 기사들 읽지 마세요. 절대 읽지 마시고요. 네이버 이렇게 탑 10 이렇게 딱 보면 제 페이스북을 읽으세요. 제 페이스북을 읽고 언론의 문제에서 또 이렇게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에서 또 이렇게 반드시 또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겨레나 뭐 이것도 또 조선일보가 됐든 한겨레가 됐든 뭐 MBC가 뭐가 됐든 지금 근데 어느 정도 자기들이 언론사나 언론인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을 때는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떻게든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조선일보 같으면은 2000년에 매출액이 5천억이었거든요. 지금 3천억이 안 돼요. TV조선이 있잖아요. 그래도 있어도 택도 없어요. 택도 없고 뭐 이렇게 조선일보가 그 정도인데 다른 기존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한테 먹혔고 네이버나 다음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한테 그냥 휘청거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그 현실 타당하게 언론의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원한다라면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그렇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언론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 항상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었잖아요. 시장은 또 독립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 기사 나오면 항상 빼줘야 되는 거고, 현대 기사, 옛날에 가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판은 이제 내일 아침 배달될 신문인데 저녁에 이미 나와요. 그래서 그 동아일보사 있잖아요. 그 1층에 가면 온갖 신문들을 거기다 쫙 깔거든요. 그럼 이제 각 회사의 그 홍보 부처에서 나오죠. 그래서 온갖 신문을 다 보면서 자기 회사에 게 있는가. 있으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막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집부로 오죠. 그래서 그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나 줍니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꿈꿨던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신문,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역시 독자들의 구독력, 후원, 이거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독자들 자체가 지금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2017년 그때 한참 대선 때 그 기임도 기억나는 게 한겨레 기자 한 명이 그 덤벼라 문바더라 한번 썼잖아요. 난리가 났죠. 예. 요번에도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잘 나가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하여튼 뭐 하나 잘못 써가지고 신나게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뉴스타파에서 방송을 했다가 그때 엄청나게 이제 친문 지지자들 그렇죠. 지금은 그들이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이건 기업이 낫다. 왜냐하면 기업은 자기 회사 걸리는 것만 간섭하고 남의 회사 일에는 간섭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언론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독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독자들 자체가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을 때는 오히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푸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기업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노골적으로. 네. 그런 거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흐름은 받아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기업과 언론은 그런 관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관계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니면 그게 공영신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더 나쁠 수도 있죠. 뭐, 노동신문 이런 거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거보다 나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 재벌로부터의 그런 속박들, 억압들 내지는 간섭들로부터 싸우려면 그런 노력은 있어야겠고 또 다른 한편에 이 독자들 자체가 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오마이뉴스 있죠. 네. 저는 시사 전화로 해서 싸우고 시사인이 나왔을 때 그때 가진 돈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가진 돈 다 내가지고 그때 냈어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오마이뉴스는 지금 보지도 않거든요.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네. 그런데 10,000원씩 회원 내는 거 있잖아요. 회비 내는 거. 네. 그건 안 끊었어요. 음. 왜냐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음. 왜냐 내가 그걸 끊는다면 그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쵸. 마음에 안 든다고? 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언론도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여유를 좀 가져야 아, 된다. 성인문자의 마음을 갔을 때. 근데 한겨레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이제 원래 창립이 그런 식으로 창립이 됐잖아요. 네. 창립이 됐는데 한겨레가 어려움에 직면한 건 벌써 노무현 정권 때 2005년, 6년에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없어가지고 거의 막 백지로 나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급여도 거의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가 노무현 정권 때 불공정한 보도를 해서 탄압이나 억압을 받아서 그랬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반 이제 국민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로 일반 국민들이 이른바 언론이나 미디어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줄어들지는 않아요.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저번에 잠깐 라디오, TV, 그다음에 뭐 이제 인터넷 팟캐스트. 포털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SNS 이렇게 미디어 매체가 변하면서 매체 간의 파워 관계가 변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디오나 뭐 이렇게 뭐 신문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일반 독자들이 그걸 떠받쳐 줘야 되느냐? 어떤 예를 들어 또 이렇게 그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이런 이제 이런 아날로그 전파를 이용한 것이 전부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서 이제 디지털에서 이렇게 포털이 이제 전체 그 뉴스를 배급하는 망 이제 입구 역할을 출구 역할을 하니까 꽉 잡은데 그러면은 기존의 미디어들하고 이런 이렇게 포털들하고 간에 네. 그 전체 국민들이 이렇게 미디어나 언론에 대해서 지불하는 전체 비용에서 어떻게 그걸 배분하느냐는 것도 심각하게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거는 이미 이제 얘기가 좀 됐죠.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왜 포탈에 다 먹느냐. 포탈이 먼저 먹고 그거 다 띄워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랬더니 포탈에서 그럼 니들이 와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됐던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료화를 했잖아요. 온라인도 유료화했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읽을 만한 기사가 있으면 딱 한 줄 나오고 그다음에 돈 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빠져나오고 하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가 친문 체크하는데 꽤 괜찮은 기사들, 읽을 만한 기사들은 다 뭐냐면 이게 하나 뜨는데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이는 이게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나버린 겁니다. 우리의 그 산업혁명적 패러다임, 거기서 형성된 언론의 개념과 또 언론 산업이라는 것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걸 우리가 우리는 좀 심하게 겪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기사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쁜 기사를 남발하는 방향으로 그걸 갖다 해소하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뭐 그냥 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뭐 매출액이나 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기존의 그 언론 매체들하고 이런 새로운 언론 매체들 간의 어떤 그 경쟁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래서 기존의 매체하고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 매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계속 좋은 그 기사들이나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는 돈을 내주십시오. 근데 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총량으로는 계속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느냐 문제가 지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방송이냐, 내가 신문 기자야라는 어떤 이렇게 틀 속에서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이렇게 어떤 미디어 매체들의 변화, 물론 그런 그 기사들이나 어떤 정보들도 다 이제 페이스북이다, 뭐 이렇게 유튜브다, 뭐다 이런 쪽에 다 뜨죠. 독자적으로 지금 예전에 신문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거의 없어졌잖아요. 텔레비전도 거의 지금 안 보는데 전부 스마트폰 통해서 이제 보니까.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이 스마트폰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올라오고, 그것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어떤 다른 정보로 많이 이동해 갔다라는. 대표적으로 유튜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수요보다도 경제적인 수요. 경제적인 관련해서 그래서 미디어 매체 중에도 경제지만 살아남아 있어요. 본이 되고 있어요.
경제 채널들만. 그러니까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자 민주주의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원래 오늘 소비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셨는데 예. 안타깝게도 다음 주로 또 미루고. 아니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정도는 없어요. 네. 왕도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자꾸 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깨어있는 시민들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들의 자발적인 연대 이것만이 민주주의고 그 얼마나 시민들이 깨어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연대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여요.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깨어있는 얘기했었죠. 시민들의 조직된 힘인데 지금은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깨범이 됐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 우리니 뭐든지 다 해. 근데 빨리 제3의 대한 세력을 만들어야죠. 음. 또 만들어서 뭔가 변화를 깨야 되죠. 네, 그런 대한 세력이 되고자 하는 이제 모임이 이제 저 이순신 프로젝트고, 그 이순신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정책 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참관인 분들도 다 정책 아카데미 수료생들이시고. 네. 곳곳에서 시민들이 그냥 네. 곳곳에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자기 일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꼭 소비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님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